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에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있든 없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나 되는 국민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참사가 일어났는데 유족 한 번 만나지 않고 일주기 추모제가 열리는데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치 집회가 돼서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이유를 밝혔지만 가당치 않습니다. 민주당이 그렇다면 빠지겠다고 해도 불참 입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는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달려간 대통령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국민의 대통령 맞습니까?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현주 전 국회의원,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신인규 정바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은 심층 토론이고 오늘 토론 주제를 총선 앞두고 판도가 바뀔까, 신당 움직임 이런 걸로 좀 잡아봤는데 마침 국민의힘 탈당 선언하고 신당 준비하고 있는 신인규 대표 나오셨고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도 지금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마침 두 분 나오셨으니까 더 뜨거운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총선 판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고 갑시다. 이태원 참사 이제 내일이면 1주년을 맞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159명이나 되는 청춘, 자녀, 국민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밝혀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보다도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는 유가족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잡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기가 돼서 추모제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참석해달라고 유가족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치 집회가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공동 주최해서 정치 집회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 그러면 우리 빠질 테니까 참석하세요. 그랬는데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모습,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빠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야사당이 공동 주최하는 정치 집회라는 이유입니다. 서울시 역시 같은 이유를 대며 사용 신청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함께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 공동 주최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야사당이 공동주최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참석을 거부하고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주최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1년 동안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오고 있지만 추도하고 애도한 마음까지 다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 대회에 참석해 주시길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예, 저렇게까지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 네. 정치 집회 성격이라서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게 한심한 게 변화하겠다고 하고 반성하겠다고 했으면 그전하고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 이런 문제에서마저도 진영을 나누고, 그죠? 이걸 정작 정치적으로 보는 분이 과연 누군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리고 민주당이 뭐 주도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하게 된 이유는 뭐냐? 여당과 정부 대통령하고 유족들은 더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회피하고 안 만나주니까 야당이라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본인들이 자꾸 빠지고 피하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를 누구 탓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심각하다. 그리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혁신위에서 국민의힘 여당 혁신위에서 달라지겠다 하면서 5.18 묘역을 간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18 묘역에 가기 전에 5.18의 그 정신, 5.18 정신부터 새겨야 된다. 그럼 이 정신이 뭐냐?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난 사람들의 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고 이걸 공동체가 함께 슬퍼하는 그게 5.18 정신 안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묘역에 가서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추도식 가서 함께 슬퍼하고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바라주는 거, 그리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요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 이전에 저는 인간성 회복부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방송 전부터 많은 분들이 댓글에 12구 참사와 관련해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곽양우 남자님, 앵커님 안녕하세요. 우리 애청자님들에게 오늘부터 10월 29일부터 다음 한 주 동안 애도 주간 죄송합니다. 애도 주간 가지자고 하면 어떨까요? 자식 키우는 애비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참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입니다. 이은주님, 12구 참사 1주기 즈음에서일까요? 하늘마저 한없이 슬퍼 보입니다. 1주기를 맞는 이 시점에 유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홀대, 진상규명과 관련한 추후 대책 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 기대하겠습니다. 레몬님, 정부에서 12구 참사를 챙기지 않으니 야당이 챙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당 핑계대며 안 가다니요. 이 어찌 옹졸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까? 최경희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10월 29일은 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용히 소박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분들 따뜻한 위로를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왜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유가족들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별을 겪은 국민 아닙니까? 손잡아 줘야죠. 눈물 닦아 줘야죠. 지난 수요일에 유가족 한 분 만나서 저희가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가장 바라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정민 위원장 발언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용산구청 같은 경우도 용산구청장이 그 용산구청 직원들을 그쪽의 행사에 투입을 시켜서
거기 이제 인파 관리나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통령 비방 전단지라든지 이거를 이제 철거하기 위해서 구청 직원들을 그쪽에다 다 동원시켜가지고 그런 셈이라.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모두가 다 어떻게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한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한 것들을 모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정작 본인들이 해야 될 직무는 수행을 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이 참사에 대해서 국민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고 대통령으로서 취임하면서 선서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이라도 한마디 해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요청을 했는데 1년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안 만났습니까? 네, 전혀 만나지 않았고요. 그렇게 분향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라는 것조차도 유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임의대로 그냥 분향소를 차려놓고 국가권만 잔뜩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위한 애도를 한 건지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유족을 안 만납니까? 그게 아직도 저희는 참 납득을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윤기 변호사, 왜 안 만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무능과 그 문제들 중에서 전 이태원 참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그 희생자들의 뭐 숫자도 너무 놀랍지만은 너무나도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인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 충격적이지만은 그 이후에 정부가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 이거 뭐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은 안 바뀌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잘 바꾸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유족들을 갖다가 투사로 변화시키고 있고요. 또 저 같은 일반 평범한 시민을 완전히 지금 혁명적 정치인으로 좀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전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국민들이 지금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다. 전 이렇게 우선 진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가 핵심이 뭡니까? 그 이태원 할로윈 데이 때 그 축제를 즐기러 갔던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다치시고 이제 희생당하신 건데 그 자식을 떠나보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이별 중에 이별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이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충격이 가시기까지 정부가 해야 될 역할, 또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 주변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제가 사고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어서 한 1년 정도 제가 좀 제 삶을 좀 헤맸던 적이 있거든요. 좀 그런 경험이라도 있다면은 유족들에 대해서 공감이 될 텐데 지금은 최소한의 이야기조차도 들어주지 않는 이런 행태가 저는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지난 6월에도 이정민 위원장님 단식하실 때 제가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한 4일쯤 됐을 때 한번 그 천막에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위원장님께서 제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보수정당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오냐, 너무 섭섭하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저도 그 이후에 제가 따로 찾아뵙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인데 제가 이번에 10월 29일에 한번 가볼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제가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 지난번 분향소가 만들어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기는 갔어요. 뭐 이렇게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빈소를 왜 갑니까? 유족들을 만나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살아계신 분들에게 깊은 심심한 위로를 전달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뭡니까? 예. 그때 그 분향소는 관제 분향소여가지고요. 제가 진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이 참사도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인가 영정도, 위패도, 유족도 없는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참사라는 말을 못 쓰게 지침을 내리고 그래서 이태원 사고 국민들 뭐 진보중도 보살급 시장 참사는 참사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제 이현주 전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마이TV 뭐 서울의 소리 등의 생방송 걸 제가 쭉 봤는데 아주 많은 국민들이 보셨어요. 지금도 오마이TV에서 보니까 40만 명 가까이 보셨던데 그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유가족들을 안 만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추모식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했는데 정치 입장을 떠나가지고 이현주 의원님이
아니 정치전에 인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울림이 정말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뭐 정말 급진주의 시대에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투쟁하는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발 좀 위로하고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제발 우리 국민들 일하다가 길 가다가 세상에 그 축제를 즐긴다는 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거 예. 막아달라는 건데, 저는 또 못 잊는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앵커님. 윤석열이 1박 2일 만에 나타나가지고요. 그 젊은이들이 쓰러져 간 곳을 손가락질 하면서, 예, 예. 아, 여기가 그렇게 많이 죽은 데야? 두 번째, 압사라고? 내진탕이겠지. 모든 국민이 압사라는 걸 보고 시시각각으로 세월호 참사 때처럼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나타나고, 아, 뇌진탕이겠지. 만약에 정말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잘못을 했으면 더더욱 유가족들 찾아가고 위로드리고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1년 이 야당이 또 유가족들이 지금 유가족들을 한 번 더 제안했어요. 정말 정치 집회 아니다. 축구 집회니까 한 번 더 오시라고 지금 또 제안했거든요. 이것마저 거절한다면 저는 정치전에 정말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이유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걸 정치 집회 성격이라서 못 가겠다. 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놓고 보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인파가 용산 이태원에 몰릴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시민들 집회가 있었고, 경찰이 어느 곳에도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사저에까지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숫자는 한정이 돼 있고, 그쪽에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고,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이걸 정치적인 것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임세현 대변인. 유족들이 정치적으로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목적이 기본이 국민의 삶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주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 모든 걸 정치라는 색깔을 입혀가지고 마치 뭐 대단히 뭐 이렇게 막 투쟁하는 사람처럼 만든 것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10월 18일에 경찰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말과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르죠? 국민 안전 지키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 그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참사 이후에도요, 뭐, 저는 이 국가의 이런 책임, 대통령 국가 운영에 관한 무한한 무겁고 엄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고 사과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었고요. 저는 이때 참사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보고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고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참사 이유가 매우 걱정돼요. 물론 무능할 수 있습니다. 무능하지만 국가란 시스템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고 그게 운영되는 것이 바로 국가인 것인데요. 지난번 참사 이후에 국정감사 때 태도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 김은혜 수석, 소통수석, 그 다음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엄중한 그런 시간에 본인들끼리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웃기고 있네라는 킥킥거리는 이런 태도들을 보십시오. 이게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하는 태도가요. 어떻게 도대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말한 대통령이 말한 그 말과 행동이 이게 같습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이 우습고 하찮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저는 보였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돼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국정감사라는 그 자리에서 유족들 앞에 두고 본인들끼리 킥킥거린다? 저는요, 정말 이 정부에 대해서 뭐 기대도 없지만요, 정말 절망스럽고요. 도대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목적이라도 있는지, 국가라는 이 엄중한 국가 운영에 대해서 일말의
무게감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듣고 저는 좀 경악을 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이 정치적이라고 딱지 붙이는 것은 마치 그 권력 싸움을 우리가 좀 비하할 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는 건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권력 노름 재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들이 그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정말로 생명을 잃은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정치적으로 매도를 한다? 그럼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아니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돈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게 보상이 됩니까? 아니면 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한테 권력을 쥐어준다고 해서 그게 회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생명을 대하고 있길래 자식을 잃은 부모들 앞에 가가지고 정치행위다? 어떻게 이런 딱지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 특히 자식을 향한 그 부모들의 절절히 피 끓는 호소를 어떻게 정치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전 이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어느 한 자기 진영 사람만 보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참사로 자녀들을 떠나보낸 유족들 손을 잡아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어요.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디를 찾았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갔습니다. 역대 대통령 아무도 간 적이 없습니다. 왜 갔을까요? 거기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잠깐 들어보죠.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내신 이 압축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안인걸 소장. 예.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걸 떠나서 예. 저기는 왜 갑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유족들이 그동안 그 슬픔에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더라고요. 44년 전에 돌아가신 대통령. 아니 저는 정말 100번 양보해서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가족을 잃은 슬픔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 떠올리면서 뭐 몇십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눈물 흘리는 분들 있고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그런데 왜 이걸 작년에 159명이나 숨진 그분들과 유족들에게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너무 티가 나잖아요. 정치적으로 국민의 편을 갈라놓고 유족들이 모이지 못하게 당시에 정치 공작도 있었고 경찰이 그런 보고서도 작성하다 걸렸고 이제 지지율이 뭐 30%, 20%까지 떨어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이라도 어떻게든 붙잡고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하는 티가 너무 나는데 저는 방금 그 92개국 정상이 박정희 공부하러 강조했다는 것도 아니 그 선진국 대통령들도 많이 만났는데 보니까 거기서 박정희를 강조하고 공부해라 기국이 압축성장 된다.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정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 약자들, 서민들, 중산층들, 희생자들 만나지는 않고 오로지 정치적 정말 자기 정치적 이득되는 데만 일부 가면서 또 말도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정말 지도자 자격이 너무 없다. 이현주 의원, 일주기 추모대회는 안 가면서 44주기 추도식 가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추도식 44주기 추도식 가는 것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럼 갈 수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 어쨌든 우리 역사에서 또 공과가 있으시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공을 또 세우신 분이니까요. 그것도 좋고 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본인이 엄청난 그 아주 가혹한 수사를 하고 40몇 년의 구형까지 하면서
정말 그 명예를 여지없이 망가뜨린 장본인이지만 정말 그것을 반성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악수하는 모습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어떤 행동을 이태원 참사 추도식에 가서는 못하는 거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은 본인이 껴안아야 하는 지지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태원 참사 추도식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이요. 그러면 대통령이 왜 나오셨나 묻고 싶어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통치를 하는 분입니다. 이제 당선되는 순간부터는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여당이 있지만 야당의 지지층도 전부 대통령의 통치 범위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주권자고요. 그렇다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라 해도 그 국민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 혹은 지지할 가능성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한테만 엄청나게 이 어떤 그 노력을 쏟고 나머지를 그렇게 배관시한다면 점점 이 반대 세력이 넓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체를 통할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수반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본인이 부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거고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안 들어가 있구나. 이건 너무 심각해. 왜 나오셨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세현 대변인,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를 정치 집회 성격이 있어서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은 정치적 성격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망각하고 계세요. 대통령은 어느 한 진영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뭐 추모식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도 가셔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도 가셔야 되고 다 가셔야죠. 뭐 왜 여기만 딱 집어서 갑니까? 그것도 이태원 참사 며칠 전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태원 참사 추도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가적 재앙이에요. 국가적 재난이고 재앙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주도해도 모자를 판에 뭐 정치색이 들어간다? 야당이 와서 정치색이 들어간다? 아니 무슨 색깔놀이 합니까 지금? 지금 국민이랑 색깔놀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애 끊는 심정. 애가 뭐냐? 창자가 끊어진 심정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신인규 변호사님 빼고 자녀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자녀가 둘인데 막 생각을 해봤어요.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심정일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자녀가 죽고 희생됐는데 어떻게 그 심정 말로 못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이거 추도식 참여해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약간 불쾌감 표시했다고 해요. 대통령실에서. 아니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불쾌감 표시합니까? 어떻게 격려라도 하셨어요? 여기 참석해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심지어 영국 여왕 돌아가셨을 때 그 먼 길을 국민이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에서도 비행기 타고 가셔서 뭐 추도식 거의 뭐 사실 참배도 안 했어요. 거기도 갔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인 유가족 영사한테 가서 추모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다 잘하면서 왜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아니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외국 나가면 그렇게 수줍은 소녀일 수가 없는데요. 우리 국민에게만 오면 국내에만 오면 방구석 여포가 따로 없어요. 아니 국민이 생때 같은 우리 자녀가 160명 가까운 자녀가 지금 사실 트라우마로 시달린 분까지 하면 희생자가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쾌감 표시한다? 정말 국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정부가 정말 국민 알기를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개돼지로밖에 안 본다.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다. 신인규 대표 딱 까놓고 말합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간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임세현 대변인 말씀대로 이제는 가려면 다 가야 된다. 쉽게 말해서 생존 대통령이 MB,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승만 대통령부터 돌아가신 분들 다 찾아뵈야 된다. 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비정치적인 공정한 행보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저는 찾아가는 걸 보면서 아까 사진도 나왔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인기 없는 대통령이 저는 딱하다.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은 본인이 발광체로 비전과 대안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치를 포기하고 정치를 못하고 무능하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의 인기를 좀 빌려보겠다라는 그 반사체적 정치를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서 뭐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압축 성장 노하우를 뭐 92개국에다 전달하고 왔다는 식으로 자랑을 하시던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경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빵점이다. 거의 전혀 전무하다라고 보는데 그 모르면은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이 해외에 나가서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제 망신인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가요. 압축 성장 시대가 끝났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도 줄고 있고 경제가 다 소멸하고 있어서 일본도 저성장이 오래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앞으로는 박정희식 모델이 안 통하거든요. 근데 안 통하는 모델을 가가지고 92개국에 가서 선전을 하고 온다는 것은 마치 성공한 엘리트가 자기 경험이 전부인 걸 알고 막 젊은이들한테 가가지고 떠드는 그 라떼는 같은 꼰대적인 발언이거든요. 저는 저런 식의 대한민국가 국제 꼰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민망스럽고 참 92개국 정상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반성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을 때 조금 바뀔까? 별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 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한라산 21도 한라산님이 올리신 글인데요. 정말 달라졌음을 보여주려면 유족부터 만나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선거 끝나고 뭔가 좀 달라질까 기대했는데 그것마저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BS는 이게 지표조사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여러 군데가 달라붙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네 군데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요즘에 여론조사 응답률을 많이 따져보니까 응답률을 봤습니다. 14.6%입니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응답률 뭐 한 2, 3% 되는 것 가지고 올랐니 어쨌니 그렇게들 하는 것 저도 별로 믿기 힘듭니다만 자, MBS 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2%입니다. 긍정이. 최근에 이렇게 표를 쭉 보면은 아주 낮은 수치죠. 부정은 58%로 올라갔습니다. 이 앞번 조사에 비해서 3%포인트 내렸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한 겁니다. 지역별로 부산, 울산, 경남 여기에서도 하락했고 대구, 경북은 조금 올랐네요. PK 지역의 지지율이 37%로 직전 조사가 51%였는데 14%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계속 하락하는 것 뭘 보여줍니까? 우리 국민들이 민심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반성하지 않느냐? 이걸 보여준 것 아닙니까? 안진걸 소장? 맞습니다. 예. 그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는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픽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균으로는 32% 나오지만 사실 이렇게 국민들이나 택시기사님들 보면 체감 지지율은 훨씬 떨어져 보인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 조사에는 어르신들의 조금 높은 지지율과 또 일부 지역의 높은 지지율이 평균화되다 보니까 32% 나왔지만 그냥 보통의 우리 생활인들이 뭐 택시 타고 사람 만나고 또 경제활동하는 뭐 30대, 40대, 50대 만나보면 거기선 지지율이 20%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야 32%도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실 텐데 저것도 높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 변호사님이 탈당하면서 지적했던 것처럼 국민의 완전히 대통령 후보 때하고 완전히 너무나 달라지고 국민의힘까지도 완전히 사당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제 탈당하는 기자회견도 제가 신규 변호사님 기자회견도 봤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심지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지지했던 분들까지 다 지금 돌아서고 후회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지지율이 그렇게 걱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도 뭐 정책 술수상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서민들과 중산층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고통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거든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뭐 고부채 그런 이야기를 뭐 형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제가 봤는데 진심을 담아서 한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지금 1.4%도 안 되게 생겼다고 지금 다시 이야기 나오고 또 주가도 어저께 폭락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막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출생률도 이제 0.7명대가 아니라 0.6명대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데 관심도 없고 대책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날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3위 일실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이준석, 이현주, 신인규 이런 분들 만나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정말 협치할 거 협치해야 돼요. 근데 절대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저는 뭐 30% 안팎 왔다 갔다 했지만 앞으로 더 떨어질만 남아있다. 총선에서 정말 무서운 심판을 국민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편인데요. 물론 그분의 과도 있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분이셨어요. 특히 경제라든가 국가의 발전에 대해서.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분이 이렇게 자꾸 흉내를 내는 걸 보면서 정말 짜증이 나고요. 그분은 어쨌든 굉장히 성실, 근면 성실하고 공적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근면 성실하고 근검 절약하고 공적 의지가 강력하고 이런 어떤 국가나 전 세계 비전에 대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주체적 국방 역량과 주체적 외교에 대해서 고민을 했나. 그래서 이 어떤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한테만 의지하면 안 된다. 이래서 자주국방 하다가 핵 개발하다가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 캐릭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서 감히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꺼냅니까? 전 아주 화가 나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양심이 있으면 자신이 수사한 문제에 대해서 과도했던 뭐 경제 공동체인가 뭐 제3자 뇌물죄인가 해가지고 과도하게 막 계속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수사에 대해서도 좀 제발 그만하세요. 너무 심하게 하는 거를. 그런데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분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가서 병 주고 약 주고 합니까?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은 보니까 아,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방긋 웃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야, 저 지지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서요. 아니,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다, 사람이. 이 지금 보수의 가치라는 면에서 아까 이태원 참사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생명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책임질 것 밑에 사람들한테 미루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고 이게 보수의 가치예요. 그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하고 상관이 없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편이라고 해서 같은 이해관계라고 해서 가치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데 지지를 계속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당이 빨리 이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30%는 그럼 왜 지지하느냐? 대체로 외교를 꼽습니다.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죠. 아까 어떤 분이 재밌는 댓글을 올리셨던데 무한질주님, 윤석열 한국에 또 왔어요? 외국을 열심히 다닙니다. 외국을 열심히 나가는데 영업사원 1호라고 하면서 지금 어느 대통령보다 많이 외국을 나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그러면 뭘 잘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뭘 잘했습니까? 외국 나가는 것 잘하는 것 중요한 거 아니죠. 뭘 성과를 보여줘야죠. 그런데 놀랄만한 자료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것 발표가 되는 날 이성균 사건이 터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알려지는 게 괴로워서 이성균 사건, 마약 사건을 터뜨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음모론 잘 믿지 않습니다만 충격적입니다. 올해
누적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208개 나라 가운데 200등입니다. 북한이 180계단 내려왔는데 우리가 3계단 더 내려간 겁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자료가 이렇게 집계한 건데요. 북한이 109등인데 우리가 200등이고 우리 앞에 방글라데시, 이집트, 오만, 멕시코, 필리핀, 튀르키예, 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뒤로가 필리핀, 튀르키예, 인도네요. 그 전에 우리가 몇 등이었는지 아십니까? 18등이었습니다. 안인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잘 아시죠? 네. 18등에서 198등으로 밀렸다가 또 3계단 떨어진 겁니다. 예. 코로나 때도 18위를 하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코로나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도 어쨌든 코로나 대응은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국민재난지원금도 2차례 지급하고 또 수출에서도 선방하고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잘 오히려 더 부응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 훨씬 어렵다. 아예 국민들이 지금 돈을 안 쓰고 있는데 돈이 진짜 없어서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런 민생고나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제대로 언급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추경호를 앞세워서 상저하고라고 했는데 지금 상저하저자가 되고 있고요. 내년도 경제성장 2%라고 한국이 선방 잘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하니까 국민들 도열 받는 거죠, 지금. 너무 힘들고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여론조사에 다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 IMF에 일본한테 지금 최초로 또 추월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야당과 제대로 대화하면서 이런 대책을 같이 세우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심각합니다. 우리 신인규 대표 국민의힘 탈당을 하셨지만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셨고 했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지 1년 반 됐는데 잘한 거 하나만 꼽아봐 주세요. 글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탈당한 입장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사회다. 제가 시국 강연 다니면서 주제 자체도 골든타임 대한민국 소멸을 대비하다라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안진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평범하게 일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시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근데 정치권은 특히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조차도 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저런 어처구니 없는 매우 창의적인 방식을 자꾸 쓰는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외교에 대해서 체험학습 다니고 있다, 저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견문을 넓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견문을 넓히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완성된 상태에서 해도 어려운 자리인데 지금 체험학습을 국갓돈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참 비참한 상황 아닌가 싶고요. 어떤 미국의 한 교수가 대한민국 출산율을 보면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책임자신데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외국의 교수가 머리를 쥐어뜯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분노를 느끼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잘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도자가 뭐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건데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동네에서 반상회를 하거나 동창회를 운영해도요. 회비가 잘못 쓰이거나 회장이 이상한데 놀러 다니면요. 회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회장한테 나와라. 커피숍에 나와라. 장부 열어라.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회장이 너무 떳떳하고 너무 뻔뻔해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소상히 보고도 안 하고요. 심지어 정치의 파트너라고는 야당과 대화 자체도 오히려 일부러 더 안 합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도발해서라도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더 거부하게 만들어서 정치적 이익을 지금 보려는 상당히 몰렴치한 이런 정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까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무역 적자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미래 세대들 앞에 좀 죄책감을 가지시고 정말로 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세현 대변인한테는 잘한 거 하나 꼽으라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꼽을 수 있습니다, 잘한 거. 뭘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 어려운 질문에. 와. 그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표본을 보여주셨죠. 네.
아내에겐 잘하시죠. 별로 네. 호응이 없는 풍자인가요? 호응이 풍자와 되게- 해하고 네. 네, 적절하신 것 같아요. 권력을 부리러 온 아내에게 다 갖다 바쳤다 이런 네. 풍자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말씀하시면 제가 약간 비꼰 건 아니고요. 실제로도 아내에게 잘 하시죠. 뭐 요리도 직접 해주시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실 거의 음식 안 한다고도 어디 언론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잘할 때가 아니라요. 물론 아내에게 잘하시는 거 좋습니다. 국민께 잘하셔야죠. 지금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시면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먼저 본인이 챙겨야 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걱정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아내에게 잘하시는 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우리 국민에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외교도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 잘 하셨는데, 체험학습 얘기하셨지만 저는 어디서 얘기하냐면 출석 외교한다. 출석 외교. 예. 그러니까 매번 출석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개근상 탄다고 성적 1등 아니에요. 그리고 고백 많이 한다고요. 연애 많이 하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자꾸 숫자로만 채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숫자를 뭘로 보셔야 되냐? 지금 외교에서 숫자를 카운팅 하실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 숫자를 좀 살펴보십시오. 무역 적자, 아까 이거 무역 적자 지금 갑자기 팍 터진 거 아니에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출범하자마자 17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잠깐 한 4개월 흑자가 나왔는데 그건 왜 그러냐? 불황형 흑자가 나왔어요. 수입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그건 뭐냐? 경제 자체가 활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그게 반증인 것이고요. 아까 추경호 장관이 맨날 상저하고 말씀하셨지만 상저하죠. 내년에도 접니다. 근데 한가하게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 가장 성장이 높다라는 한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무슨 숫자 못 봅니까? 기재부 장관이요?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 왜 못 봅니까? 국가부채 세계 1위입니다. 심지어 가계부채는 더 심각하고요. 국가부채 아니라 가계부채 세계 1위고 자영업자랑 합치면 사실 우리나라가 한 개 국가에 도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 개 기업은 내가 번 이득보다 그 이자랑 그 비용 못 내는 게 한 개 기업이라 속해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채를 보시죠. 가계부채. 내가 백날 돈을 벌어봤자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도래해요. 그럼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서민입니다. 그 다음엔 또 중산층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대체 금리 어떡할 거고, 부채 어떡할 거고, 환율 어떡할 겁니까? 좀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숫자를 좀 보세요. 전광판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총선은 다가오는데 도대체 국민들 앞에 뭐 하나 잘했다고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고, 보통 잘못했다 그리고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좀 달라질까 기대했는데 달라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 이제 벌써 여당 내부에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성을 해야죠. 그래야 뭔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혁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어제 발표한 혁신위원 명단을 보고 기대를 갖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을 만든다고요? 부인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이 내용은 별로 다루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이현주 의원 어제 혁신위원 명단 보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일단 그 현역 의원 한 분이시잖아요.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알려진 분들은 아니고 현역 의원이 한 분이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이 두 분인가 이렇게 있던데, 특히 현역 의원 박성중 의원은 저분은 과방위 관사로서요 언론 탄압에 앞장서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우리 현 시대의 가장 큰 정치적 문제 중에 하나가 국가적으로 이 언론마저도 진영 갈등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언론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내 상대방이라고 생각되는 반대편을 지지하는 또는 반대편 성향의 언론을 계속 탄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장서면서 거의 홍위병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내에 저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쓴소리하거나 언론에 나가서 비판적 목소리 내는 사람들을 콕 집어가지고 못 나오게 해라라는 식으로 거의 사실상 블랙리스트 그 행위들을 하셨어요. 지금은
다 뭐 큰 문제가 안 될지 몰라요. 저는 이거 나중에 문제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언론의 자유, 헌법상의 정신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전 이거는 혁신이라기보다 혁신위원이 아니라 반혁신위원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냥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 같다. 전시. 그래서 얼굴 마담들을 전시해 놓은 것 같다. 물론 그것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 묘역 간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이태원 참사 추도식은 안 가면서 5.18 묘역 가서 사진 찍는다라고만 얘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금 이 말씀 중에서 뭐 정치적 집회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겠다라든가 이런 굉장히 부적절한 통치행위로서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그 안에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혁신이에요? 앞으로도 기대 난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인규 변호사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하도 이 명단을 보고 기자들이 궁금해가지고 당에 쓴소리를 할 사람들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쓴소리를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혁신위원 명단을 보기 전에 제가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 평가 내리는 것이 조금은 이제 민망하긴 한데 결국 제 예측대로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박성중, 그 김경진, 오신환 이분들이 그동안의 정부에 대해서 똑바로 된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혁신이 들어가서 혁신위원이 되면은 뭐 갑자기 용기가 생깁니까? 없던 용기가 생기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도 하지만은 전 이분들 들어가서도 자기 공천에 목이 메어가지고 아마 그냥 정권의 들러리만 쓰다가 좀 끝날 거라고 봐서 혁신을 하라고 했더니 완전히 망신살만 지금 전 뻗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반성을 하라고 했더니 이거는 국민 대상으로 농성을 하는 거 아니냐. 거의 저는 배지들 농성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국민들 상대로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죠. 저는 뭐 지금 노조 때려잡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이 여의도에서 저 농성하고 있는 저 배지 기득권을 이제 때려잡으러 이제 들어갈 거 아니냐. 물론 압수수색 영장권은 없지만은 국민들의 민심에 저는 불덩이가 전 여의도를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현명하잖아요. 또 정치 많이 비평하시잖아요. 약주 한 잔 하시면서도 다 다른 분은 다 기억도 안 나고 모르겠고 뭐 훌륭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쓴소리를 해주시면 좋죠. 근데 딱 봐도 박성준, 김경진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박성준은 완전히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 비호에 앞장선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막 그 의정할 때도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막 이런 걸 주도하는 분입니다. 김경진 전 의원은 검찰 출신입니다. 광주에서 자기가 무소속 나왔어요. 당선되면 민주당에 반드시 입당하겠다고 공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떨어지자마자 그 정치행태가 얼마나 웃깁니까? 광주를 떠나서 동대문으로 갔는데요. 그것도 헌어원이, 현역원이 지역위원장인데 뺏어서 갔습니다. 이준석계라고 이준석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또 그런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창피하고 저열한 일입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을 딱 심어서 하나는 용산의 입장, 또 하나는 정치검찰 입장을 관철시키는 퇴행의 언어다. 그래서 크게 기대도 못한다. 그리고 보니까 또 곧 있으면 총선기획단으로 인재영 의원을 따로 또 띄운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은 총선기획단에 인재영 의원을 가겠죠. 근데 참 국민의힘이 김기현을 윤석열이 무리해서 정말 안철수가 오죽하면 대통령실 당시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이 불법 개입했다고 국민의힘 경선에. 그렇게 해서 온갖 무리를 둬서 김기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안 쳤기 때문에 김기현을 경질하면 자기의 실수를, 오류를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김기현을 지키려고 온갖 지금 쇼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감동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려만 사고 있다. 이렇게 비평하고 싶네요. 혁신위원회 해도 뭐 크게 기대를 갖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뭐 면면을 보고 이게 무슨 혁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편 이해는 됩니다. 임세현 대변인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뭐 유니스 의원도 혁신위에 요청했는데 안 가겠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요청한 것도 웃깁니다. 유니스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아버지 땅 문제 때문에 사퇴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면면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업을 보면요. 모르겠어요. 훌륭한 분들도 저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니 오히려 개혁 대상인 분이 어떻게 혁신이 들어갑니까? 면면이 개혁 대상인 것 같던데요. 보니까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혁신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혁신이 누가 필요한데요? 지금 정부와 대통령이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백날 여기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뭐합니까? 정작 중요한 걸 혁신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지금 대통령의 혁신을 꾸미는 이유가 사실 뭐 그냥 가면 쓰기? 뭐 그냥 뭐 이 혁신이라 이름 뒤에 숨어서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것. 그거 말고는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혁신이 꾸린 거, 혁신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이 혁신이 꾸린 걸 보면 그냥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이 생각납니다. 좋아, 빠르게 가. 어디로 갈까요? 헬로 가겠죠, 헬로. 예, 이뇨한 위원장 자기를 자꾸 믿어달라고 하고 내 얼굴 생긴 게 좀 다르지 않느냐 변호하겠다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혁신위원회 구성하는 모습 보고 기대를 갖기가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꼭 먹어야 될 쓴 약을 제조해서 바른 길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찐 엄마님 그건 불법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의견 주셨고 휴형님 기현 바지 하나로 모자라서 치마 바지 장사하려나 보다. 예,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보수의 모임이었던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의문. 그리고 이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사당이 돼버린 듯한 이런 국민의힘에서 과연 내년 총선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된다. 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당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나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정당 바로 세우기 활동을 해왔던 신인규 변호사가 탈당을 했고 이제 신당 준비를 한다고 기사에서 봤는데 신인규 변호사 신당 창당할 거죠? 저는 반드시 할 거고요. 저는 100년짜리 정당을 반드시 만들 겁니다. 저는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민심동행? 민심동행입니다. 예, 그리고 서류가 좀 필요한데 하루 만에 이미 다 법정 요건을 채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약속을 드렸어요. 이게 아마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놀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으자 해서 이제 종이 한 장이기 때문에 이건 뭐 발기인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고 뭐 공무원이나 외국인만 아니면 할 수 있어서 사실 창준이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는 있는 건데 저는 법정 요건은 최저 요건이고 우린 최대치를 모아서 한번 가보자. 직원들 놀래키게.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창당 주비위원회라고 하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출범은 언제쯤 생각합니까? 뭐 저희는 이제 뭐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할 거고요. 동시에 가장 저는 탄탄하고 건강하게 가겠다. 그런 기조를 지킬 겁니다. 제가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다음 주 이제 11월 1일에 저희가 창당준비위원회 이제 발기인 대회라고 하는데 이제 그 행사를 준비를 지금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창당해서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면 아, 저 잘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다 받을 겁니까?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사실은 국민의힘에 3년 정도 있었거든요. 3년 좀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많은 문제를 인식하고요. 제가 4가지의 기라고 해서 4기 문제를 지적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득권이고 두 번째가 기회주의, 세 번째가 기소 중독, 네 번째가 이제 기고만장이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기회주의 하나만 가지고도 어제 그 연설문을 썼는데 결국 반성문을 썼는데 그게 한 6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어서 다 못했고요. 제가 기회주의라는 것을 그 4가지 기 중에서 첫 번째로 뽑은 이유는 국민의힘은 기회주의로 탄생됐지만 기회주의로 망할 겁니다. 그렇게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꺼와가지고 국민의힘에 남아있던 MB계 기회주의자들이 만나서 마치 MB검찰 연합정부를 탄생시킨 결과가 됐거든요. 전 이것은 거의 기회주의의 만남의 광장 아니냐.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기회주의와 영구 이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원 의원 같은 분이 또 기회주의 막차 타려고 국민의힘 기회주의 만남의 광장에 입성을 하셨거든요. 저는 정치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말은 다 잘해요. 근데 행동으로 그걸 입증한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주의와는 제가 영구이별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왔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정치 세력에서는 기회주의의 기역자도 저는 발붙이지 못하게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못할 저는 막을 생각입니다. 기회주의로 보이는 사람은 사양하겠습니까? 기역자도 저는 발붙이지 못하게 만든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약속을 드렸고요. 오로지 민심 동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민심 100%로 갈 거고요. 이 민심 100%라는 제가 이제 창준이 발기인대 때 말씀드린 원칙들이 있는데 뭐 6S부터 해서 저희가 뭐 365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 원칙에 동의하시고 본인의 모든 걸 걸겠다라는 각오가 되신 분이라면 저는 누구도 진영 가리지 않고 다 대화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성이 기시면 못 들어가거나 그런 건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이나 외국인만 아니면 다 가능합니다. 썰렁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신인규 변호사 탈당 그리고 창당 선언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아니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사람들은 자꾸 공천 하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나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당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은 PK마저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이해관계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사람들이 물론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어떤 정당의 몸을 담으면서 처음에 초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적어도 이런 정치를 해야겠다. 그리고 보수 정당에 왔으면 보수의 가치라는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보수의 또 원칙적인 어떤 그런 보수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원칙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직하고 원칙적인 거하고 가장 거리가 먼 정당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를 쫓아서 온 거지 어떤 당이라는 껍데기를 쫓아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면 이제 배지라는 것을 향해서 정말 영남에서 피 튀기게 싸워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몰두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길을 갈 것이냐 힘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것을 결단을 빨리 내리고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던가 혹은 이제 이걸 고치기 위해서 당내에서 싸우는 사람들, 대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라면 저는 지금 이제 부산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라면 공천 신청할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이런 정치 하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민주당에서도 그 패권적 어떤 정치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단수 공천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뭐 그때 공천 떨어져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인내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비록 보수적 성향이 좀 강하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상황을 내가 참아내고 그냥 여기 순응할 거였으면 제가 왜 그전부터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라면 내가 그래도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이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으려면 여기서 제가 어떤 현실과 타협할 수는 없다. 이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되면 어떻든 간에 저는 제 길을 가겠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반드시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나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무소속 출마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또 이것도 여의치 않다. 너무나 양당의 어떤 그게 심해가지고 그러면 아니 뭐 까짓 거 여기다 너무 목매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정치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저 어저께 이은주 의원님 기자회견 제가 서비스 동료이기도 하니까 처음부터 그걸 다 봤거든요. 이제 밖에서 백브리핑까지 하는 거 다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댓글도 엄청나셨어요. 이제 인상적인 게 그거더라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자기는 순서를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난 최선을 다했는데 도저히 안 되면
차라리 정치를 안 하면 안 하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탈당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또 기한은 좀 남아 있어요. 예. 제가 조금 더 두고 보겠다고는 했지만 지금 혁신위의 어제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별로 그렇게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도 조금은 제가 더 지켜볼 생각인데 어쨌든 올해 안에는 저는 결론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지금 이런 거예요. 마치 말이죠. 이 당이라는 게 이 사람들을 갖다 정치인들이라는 게 이게 기계가 꺾이면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기계가 꺾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하냐. 공천을 가지고 마치 어떤 노예 부리듯이 하는데요.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까지 공천 가지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마라.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소리, 저도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아니 난 내 힘으로 내 길을 가겠다. 그 뭐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저는 정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기계를 죽이는 정당은 그것은 더 이상 어떤 정당으로서의 수명을 다한 정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그래도 무소속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신당을 할 수도 있고 불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내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네. 마음이 가장 쏠리는 곳은 어느 쪽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언론사 기자들이 기다리시겠네요. 기사 쓰려고. 저도 궁금하네요. 아니 이제 저는 그래도 국민들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려면 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목소리들을 계속 내려면 아무리 밖에 있으면 또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좀 무책임한 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신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에도 굉장히 주축이 돼서 참여를 했었고 또 제가 창당한 경험도 있고 한데 이 당을 제대로 정말 이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 맞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하는 과정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걸 하는 게 비록 당장은 조금 어렵더라도 길게 봤을 때 저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제 혼자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어디에 하겠다 하는 생각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해지면은 우리 정치본색에서 맨 처음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튼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대로 내년 총선 치러질 것이다 예상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겠죠. 변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내용을 계속 좀 이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뭐 이 신당하고 꼭 연계된 건 아닙니다만 어떤 새로운 길을 찾는 어떤 여정의 하나로서 11월 3일에 하고 11월 3일에 부산 그리고 11월 중순에 광주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톡 콘서트를 하거든요. 물론 뭐 신당 얘기를 전제로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에 대한 쓴소리도 상당히 할 거고요. 어떻든 간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하는 거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토크 콘서트 하는데 혹시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아마 광주에서는 다른 분이 같이 하실 것 같아요. 거기 같이 하는 분들 몇 면이 매우 궁금하네요. 부산 같은 경우는 사회를 이종훈 정치학 박사께서 보시고요. 광주는 아마 광주분이 참여를 하실 것 같고 어떤 형식이 될지는 아직 그거는 얘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대전 이렇게 또 충청도권, 이렇게 서울 수도권 이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정해진 것은 그 두 군데입니다. 되게 정치부 기자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런 때 그 얘기를 듣고 이현주 의원 이준석과 신당 만들 듯 이렇게 기사 쓸 겁니다 아마. 왜 아무도 안 웃으시죠? 아니, 근데 벌써 그 비슷한 기사가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자, 그런 계획은 아니신가요? 아니 그거는 뭐 다 열려 있죠. 이 대표도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고. 댓글 좀 소개해드리고 이어가죠. 살기 좋은 내 나라님.
국민은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 부부는 꽃동산 찾아다니면서 머리에 꽃 꽂고 춤추며 노네요. 몇 년 동안 전 국민이 4월만 되면 집단 우울증에 빠졌는데 겨우 토닥이며 이겨낸 지 겨우 얼마 안 돼서 먹먹하고 잔인한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슬프고 먹먹합니다. 살기 좋은 내 나라 아이디 쓰시는 분 이런 글 주셨는데요. 살기 좋은 내 나라님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루하님, 스픽스 구독자님들 부채 있으면 최대한 많이 청산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더 이자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모릅니까? 갚을 돈이 있어야 갚지요.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도 살펴봤고 뭐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좀 관심을 모았던 게 신당 관련 여론조사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신당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신당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요즘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선을 긋고 이현주 의원 손을 잡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당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잠깐 전하는 말씀 좀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생물을 많이 스픽스몰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가지고요. 어제 생참치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한정 판매인데 어제 500개가 넘게 주문이 나가서요. 오늘 지금 급히 공수를 해왔다고 합니다. 참치 배가 들어와서 생참치 이거 쉽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살코기로만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집에서 썰어서 드셔도 되고 구워서 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제 너무 많이 주문이 들어와서 급히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요. 정말 강추입니다. 그리고 세발낙지도 같이 막 주문이 폭주를 했는데 참바람님 성질나서 참치 안주로 쇠주 한잔 해야겠네요. 2팩 주문 완료. 예, 강추하고요. 그 세발낙지라든지 생참치 이런 것은 생물이라서 쉽게 드시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번 기회에 주말에 많이 주문해서 드시라고 제가 강추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재밌는 걸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늘 하도 글이 많이 올라와서 찾기가 좀 힘든데요. 21도 한라사님, 으하하하하, 방금 생참치가 제 곁으로 오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세발낙지와 생참치로 오늘 제 간과 위에 불을 질러 보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 뉴스는 가시 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예. 세발낙지 군침도네요. 아, 예, 예, 예. 맛있겠다 저거. 예, 세발낙지 맛있겠는데. 예. 예, 세발낙지 네. 좀 드시기가 불편한 분도 계신데 진짜 좋더라고요. 자, 낙지 이야기 그만하고 좀 심각한 얘기. 아 진짜. 지난번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였는데요. 두 가지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신당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준석 신당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 표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국민의힘이 19, 윤석열 신당이 14.2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윤석열 신당이 14.2였는데 이준석, 유승민이 신당을 만든다면 17.7 더 높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지면 더불어민주당이 47.5였는데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이 38.1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좀 빠져나가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먼저 이현주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원래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왜요? 왜 만들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행간의 그 의도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들 하신 발언들을 보면 기성 정치를 굉장히 경멸하거나 무시하고 그 다음에 본인 덕분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는데 국민의힘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게 오래된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천을 아무리 자신의 호위무사를 심는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역 내부에 또 어떤 기성 질서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유지들이라든가 TK 이런 데가 그냥 막 심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로 뭐냐면 제가 지지난주에 경북이랑 대구 쪽을 갔는데 여기에 계신 아주 우리 당의 오래된 중앙대의원 이런 분들께서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을 마구 심어대면 그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아마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심기 위해서 다른 어떤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아마 그래서 새로운 당을 자신의 신당을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근데 짐작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요. 그래서 아마 신당 생각은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이것은 조금은 후순위로 갔을 것 같고 신당을 만들더라도 윤석열 신당을 밖에서 어떤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하면서 그렇게 포장을 해서 만든 다음에 연대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지분을 갖다가 본인 이 신당 쪽에 훨씬 더 많이 부여하는 식으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공천을 관철시킬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예. 네, 이런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신당 파괴력이 있을까요, 임세현 대변인? 지금 보시면 이게 저는 반증이 뭐냐면요. 아까 이제 윤석열 신당을 하면 몇 프로가 지지할 것인가를 보면 14.2%였습니다. 저는 이게 국민의 지지도라고 봐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30% 아까 나온 지지가 있었지만 그거는 저는 허수라고 봅니다. 이른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이 합쳐진 게 저거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바로 저 14.2%.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의 그 길거리 민심과 똑같아요. 10명 중 1명 정도 지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파괴력이 있을까? 그럼 14.2%의 지지도를 했는데 과연 선거에 나갔을 때 되겠습니까?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못하고요. 비례대표 몇 개 받겠죠. 검사 출신으로 쫙. 그럼 결국은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지금은 저게 윤석열 신당이라는 게 이제 약간의 기대감도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만들면요 10% 이내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한 대여섯. 그리고 실제로 나오면 국민이 과연 그걸 밀어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파괴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예. 그리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창당할 만큼의 그런 기계가 있나? 저는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이런 천막 아래서 보호받고 있는데요.
그거를 뽀개고 나간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신당을 창당하시게 된다면요. 제가 이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혈당. 혈당이요. 혈당. 네. 왜냐? 국민의 피눈물 나게 하고, 국가를 피눈물 나게 하고, 당을 피눈물 나게 하고, 그리고 본인 자체로 약간 혈당이 있어서 보여요. 윤세현 대변인의 풍자가 대단합니다. 근데 댓글 중에는 무속인들하고 신당 차려라라는 신당, 그 신당. 워낙에 여전히 뭐 무속비리 비선호음이 끊이지 않으니까. 예, 비슷한 글 많이 올라오는데 예. 제가 아싸님 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윤석열 신당 이름 지어줄까요? 공정과 상식을 추구한다. 공상당 어때요? 아니면 국민 건강과 희망을 주는 건희당은 1000명 당원 모여 공산 전체주의 막아내자는 뜻에서 청공당도 추천합니다. 아, 재치 있게 주셨는데, 예, 아싸님 윤석열 신당 이름 당선되셨습니다. 디어루시에서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하셨으니까 거기 좀 덧붙여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신당이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드시진 않을 거고요. 아마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국민통합위원회가 배경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 김한길 대표조차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국민통합위원회 조직표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전국에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했던 게 그분들한테 아니 왜 국민통합위원회가 마치 평통처럼 이렇게 점조직화되어 있느냐 원래 이랬었냐 제가 물었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약간 느낌이 쎄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신당이든 연대체든 뭔가 만드는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어떻든 요즘에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다 간파할 것이고 국민들이 그리고 보수 내부에서 아까 그 여론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오롯이 지지하는 사람은 한 전체 국민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고 보수 자체도 이분이 지금 여당의 보수당의 대통령이니까 지금 마지못해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마음에 꼭 들지는 않는데도.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 저는 보수 내부의 어떤 민심 위반 이것은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예. 뭐 대통령실도 부인하니까 윤석열 신당은 혹시라도 좀 더 잡히는 게 있으면 좀 들여다보기로 하고 이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분께서 그러면 내년 총선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 것으로 전망하는지 지금 일단 신당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 쪽에서 일단 신당 신호탄이 먼저 이제 쏘아 올려줬고 또 다른 신당 움직임이 있는데 이 신당이 나중에 만날지 안 만날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민주당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이런 전망을 한번 네 분 패널한테 들어보고 싶은데요. 또 다른 신당은 어떤 신당은? 있을지. 있을지. 예. 만들어질지. 일단 지금 이준석 대표도 신당 얘기하고 신인규 대표도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각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인규 대표 뭐 이준석 대표랑 같이 만드는 건 아니죠 지금? 일단은 전 이준석 대표와는 충분히 의견 교류를 한 사이고요. 저랑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해결책 그리고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 절체절명 중요한 시기에 저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제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고요. 저는 이런 겁니다. 뭐 이준석 대표나 뭐 이현주 의원님이나 지금 언급되는 많은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이분들은 다 스타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축구 선수로 얘기하면 뭐 메시, 호나우도 이제 이런 분들이신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지향하는 신당은요.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겁니다. 시민구단 비슷하게 해가지고 과연 니들이 뭐 축구공이나 찰줄이나 아냐? 이런 식의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무시들도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의 시대 상황 속에서 뭔가 완전히 좀 한번 새로워보자. 그래서 형태의 면에서나 뭐 사람의 면에서나 저는 그런
그런 면에서 제가 공포의 외인 구단을 저는 지금 지향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4가지의 시프트를 제가 지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사무총장이 당권을 다 쥐고 있는 중앙당의 사무총장에서 당원들한테 저는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하는 이제 그런 당을 꿈꾸고 있고 예. 또 하나는 나이도 60대, 70대가 지금 정권을 다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전 30대와 40대가 그 권력에 대해 무게추를 전 옮겨와야 된다. 그래서 전 나이에도 30년 젊어지는 이 시프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 중앙당 중심인데요. 저는 시도당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존의 조직들, 지역에 가면 조직들 다 있습니다. 저도 구청장 선거 나갈 때 그 지역 유지들 인사단이라 제가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저는 완전히 IT 기반으로 새로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대형 대리점 중심의 정당이 기존의 모델이라면 제가 지향하는 신당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완전히 그 새로운 형태 IT 기반의 저는 새로운 정당을 저는 추구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은 분들은 저는 누구라도 전 함께 할 수 있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내년 총선 예. 구도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일단 저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정말 창당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 걸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 저 용기와 패기 그다음에 저 철학에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현주 예. 의원도 칭찬했는데 어느 쪽을 지지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아무튼간 이 지금의 윤석열 국민의힘의 이런 주류는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른 정말 달라져야 된다는 분들 다 응원해 드립니다. 최근에 정의당이 인기가 너무 없고 빨질하니까 그 대거 탈당해서 천호선 정의당 사회민주당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인규 변호사는 이현주 전 의원님이 꿈꾸는 어떤 개혁 보수분들, 그다음에 정의당식 진보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또 국민과 함께하는 진보를 꿈꾸는 사회민주당,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두 그룹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응원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오히려 제1야당 민주당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 좋아가지고 저번에 진경훈 후보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정권 너무 싫고 심판해야 되니까 일단 대안으로 보니까 나머지 소수 진보 정당보다는 민주당을 통해서 일단 심판의 메시지를 낸 건데 벌써부터 민주당이 완전히 뭐 이대로 가면 자기들 앞서간다면서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고 구태에 또 젖어서 심지어 뭐 당 중진들 같은 경우는 경선도 없이 뭐 단수공천 받으려는 음모나 꾸미고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 저는 국민들이 절대 그렇게 민주당한테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절대 표 그렇게 쉽게 안 준다고 봅니다. 진경훈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신하고 경력이 검증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대적인 공천혁명, 세대교체, 또 정치교체를 선포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래야 민주당이 그나마 진경훈 후보 때 같은 표를 받을 수 있지. 수도권에서는 예전에 문학진 전 의원 3표 차로 떨어졌고요. 허인혜 전 위원장 12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박빙인 곳이거든요. 다음 총선도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민주당의 대혁신을 계속 저는 촉구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안진걸 소장님 이발하시니까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이런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쑥스럽습니다. 임세현 대변인 전망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마 이제 신당은 저는 이 신인규 대표의 신당 말고는 또 다른 신당이 이렇게 나와서 파괴력을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결국은 선거가 되면은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약간 그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서 그냥 큰 당, 대형 당 중심으로 투표하는 그런 성향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아마 신당 창당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늘막에 있을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그 바른정당 창당했을 때도 좀 약간 추운 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탈당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던가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 있는 이른바 그 기득권, 친윤, 찐윤 뭐 등등의 그런 분들도 총선이 되면 이준석 대표의 도움이 절실할 거라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약간 그 청년들의 이런 팬덤이 있는 유일한, 거의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 놔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 신인규당, 그리고 뭐 이렇게 치러지는 게 저는 가장 좀 그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 전망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볼 땐 지금 이런 거 같아요.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이제 공고하게 한 30%, 25에서 30% 아주 확 공고하게 딱 양쪽에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한 40에서 50 정도가 이제 빈 공간인데 이 중에서 한 2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그 이렇게 정말 정치 무관심한 층이고요. 그 중에 한 5분의 3 정도는 정치에 관심이 있고 지난 대선 때나 특히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을 지지를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철회한 상태.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정권 교체 즈음 해가지고 민주당에 실망을 해서 떠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궐선거 때 민주당을 찍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과연 대안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제 주변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은데 수도권에 제 또래들이라든가 요 세대들이 좀 주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비판적 어떻게 보면 약간 중도 또는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이런 성향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만약에 신당이 이렇게 딱 확실하게 강력하고 뭔가 굉장히 외연이 확장되어 있는 파괴력 있는 신당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반은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반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선거 포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구도에 따라서는 사실은 거의 큰 차이가 두 당이 안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적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지금보다 많아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민심은 뭐냐?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층의 민심은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하고 싶은데 그 심판의 도구가 민주당이 아직 성에 안 찬다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도구가 다른 성에 차는 도구가 나왔을 때는 그들을 지지할 것이고 성에 차는 도구가 안 나오게 되면 이게 분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총선 이후의 국면을 봐야 됩니다. 총선 이후의 국면에서 정말 이 나라가 이대로 그냥 가도록 놔둘 것이냐, 뭔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그 탄핵 이후에 정권을 잡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국민의당의 원내 수석이었는데 그때 제가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개혁을 위한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처음엔 얘기가 잘 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히 권력을 독점하는 쪽으로 가버리면서 결국에는 정권 교체하는 상황으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큰 나라를 보고 나라의 어떤 국가의 개혁 과제를 보면서 그 작은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극복하는 그런 통큰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신당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모저모 살펴보고 내년 총선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까 이런 걸 주제로 토론을 해봤는데요. 신당 준비하든 어쩌든 정치하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당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정치를 국민들이 믿습니다. 꼭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될 것. 이제 우리 국민들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국민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학습을 많이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젠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 똑똑히 알아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백운계 정치 본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0만 정어리, 100만 정어리 때가 깨어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 있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않으니까 허튼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경희님 아까 결혼기념일인데 소박하게 지내기로 하셨다고 보내주셨고요. 무대전님 젊은 희생자들 저 세상에서나마 부디 안전하게 편히 쉬시기를 이런 글 보내주셨고요. JUCK님, 변병환님, 남PY 전승남님, 김성호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성원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말에도 만나는 분들에게 우리 스픽스 구독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참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끼우님이요, 참치 지금 주문해도 되는 건가요? 완판됐다고 해서요. 참치 설명 다시 해주세요. 여름엔 수박님, 참치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이게 좀 쑥스러워서 그렇게 안 했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참치는 500g인데요. 이게 성인 기준 3인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필레 형태라고 그래가지고 참치 부위를 이렇게 크게 썰어서 500g 맞춰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썰어서 회로 드셔도 되고 또 약간 두껍게 해서 구워서 드셔도 되고 아주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먹어봤거든요. 정말 강추입니다. 훌륭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냉동 참치가 아니고 생참치입니다. 배가 들어오는 날 바로 경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구매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스픽스몰에서 500세트 준비했는데 방송한 뒤로 3시간 만에 다 완판이 돼가지고 어제 급히 1000세트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1000세트도 금방 소진될 것 같으니까요. 서둘러서 바로 주문해 주시고 가시, 내장 다 제거한 참치 살코기로만 보내드리니까요. 기호에 맞게 드시면 아주 훌륭한 고급 참치회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참치회 들어왔을 때만 드셔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참치 소개해드렸고요. 세발낙지도 같이 드셔도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안진걸 소장님, 이현주 의원님, 임세은 대변인님, 신인규 대표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이어지는 박시동 경제분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